우리 독일 노동자들은 먹고 살려면 그저 공산당의 나라 러시아로 가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우리 독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일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독일 땅에서 유대인들이 일자리를 뺏고 정치권에, 기업체에, 언론계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우리 독일인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꾼들과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벌금형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갈 길은 오직 투쟁뿐입니다. (1920년 2월 24일) 독일 노동자당이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재창당을 선언하던 날 히틀러가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로부터 13년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책임지지 못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결국 히틀러와 나치의 집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맥주얼 폭동을 통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나치, 그 나치를 불러온 바이마르 공화국의 속살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세계 정치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6번째, 나치 그리고 히틀러 3부, 흔들리는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히틀러 나의 투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붉은 오늘 진행자 저는 심재욱이고요. 네, 양경주입니다. 나경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날- 잘 지냈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네.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산청 집에 좀 잠깐 내려가 있어서 주로 집안 겨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청은 겨울이 좀 빨리 오겠네요. 네, 아무래도 숲속이라서 좀 네. 춥습니다. 네, 지금 막 단풍도 엄청 예쁘게 막바지 만추를 좀 즐길 만한 시간입니다. 산에를 가야 되는데 네. 바빠가지고 산에를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애청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막바지 가을을 잘 즐기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는 이쯤 하고, 자, 오늘 그 새롭게 지금 방청 오신 분이 저기 계시네요. 네, 네. 오늘 특별히 또 반갑습니다. 이 방송의 애청자이신 한 분께서 오셔서 지금 방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힘이 납니다. 네, 우리 김태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김태진 잠깐 할 말이 애청자님. 있어요. 네, 네. 하시죠. 그 붉은 오늘의 애청자이신 대전에 사시는 조성철 님께서 붉은 오늘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는 걸 듣고 네, 다시 들으려고 예. 아무리 검색을 해도 유튜브에서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요? 네. 왜? 가지고 왜 안 나오지 했다는데 라고 하고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찾아보더니 붉은 노을이 아니라 붉은 오늘이었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구독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우리 붉은 오늘이 지금 한 7년 되지 않나요? 네. 네. 예전에 다른 채널로 해놓으신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붉은 오늘입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붉은 오늘 자 시즌 4 들어가면서 저희가 후원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은행이고요. 149-062023-01-028 네, 기업은행으로 붉은 오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작해보는 CM을 들어가 볼까요? 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1923년 미넨 폭동이 실패를 해가지고 히틀러가 감옥 갔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네. 어떻게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극우 정치 세력이었던 나치와 히틀러가 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면서 이야기가 끝났죠. 네. 네. 바이마르 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 어떤 흐름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시간을 건너뛰어서 1923년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23년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히틀러가 이 폭동을 일으키면서까지 권력을 뒤엎을 만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였을까 이 네. 얘기를 이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가 건국된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이후의 그 초기 상황부터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보다는 패전에 따른 민족의 자괴감과 치욕, 그리고 여기에 더하는 승전국의 간섭과 통제, 또 거기다가 패전에 따른 책임감과 음모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여기다가 2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전사한 국가적인 슬픔과 비탄, 이어지는 전후의 피폐한 경제 상황과 줄을 잇는 일련의 혁명적 혼란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독일 사회의 일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새로 수립된 바이마르 정부, 바로 이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과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에 이런 정세들을 규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패전 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이었습니다. 네. 이 조약은 1919년 6월 28일에 정식으로 조인되었지만 이미 4월경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체결을 놓고 갈팡질팡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그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민족적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독일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폴란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등에 내줘야 했습니다. 아이고, 패전했기 영토를.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독일이 곳곳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들을 통째로 다 내놔야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제 특히 또 조건이 하나 붙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에 앞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영원히 합병해서 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위 대독일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거죠. 강대국이 되는 걸 강대국이 되는 걸 다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네. 군사력에 대한 통제도 심해서 거의 무장해제를 시키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전쟁 배상금까지 두드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형벌을 받는 피고로서 취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거부할 힘도 없었던 독일은 배상금 액수를 다수 조정하고 영토 상실을 조금 줄이는 정도, 뭐 이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군사를 앞세워서 또 침략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압박 속에서 패전 후에 경제를 살리는 일은 더욱 어려운 조건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은 당연히 전쟁을 일으켰던 구독일 제국의 황제, 군부 그리고 기득권층의 책임이었지만 현실은 지금 정부는 누가 맡고 있어요? 삼인당을 비롯한 네. 바이마르 정부가 그렇죠.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독일 제국이 져야 됐지만 지금 정부는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던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지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삼인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이 삼인당을 포함해서 삼인당의 좌파를 포함해서 노동운동, 사회운동 세력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후방에서 적을 이롭게 해서 독일 제국의 비수를 꼽았기 때문에 그래서 졌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배후 중상설. 예. 이것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베르사유 조약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만든 건 다 바로 좌파들 때문이다. 좌파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 머릿속에는 1914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강대국이었던 시절. 그렇죠. 전쟁으로 나갈 때 그 막 군인들이 열병을 쫙 하면서 시내를 대단한 위용을 보이던. 대단한 위용을 보이던 그 시절은 영광의 시절인 거야. 그렇지. 지금 찌그러져 가지고 막 강대국들의 간섭을 받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서 이 공화국이 수립되고 이런 게 그야말로 치욕의 시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심리적으로 과장되는 거예요. 음. 원래 불행한 원래. 현실은 보고 싶지 않잖아요. 원래 현실이 불행하면 과거가 아름다운 그렇죠, 법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간격이 점점 음. 늘어나고 이 간격을 치고 들어온 배후 중상설이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14년 독일 제국의 옛날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하면 되는 건데 거부한다고 하면 되겠냐는 거죠. 국민들은 거부해라 하지만 거부하면 이후에 이 나라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결하게 되고 이 체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체결을 반대하던 민족주의 흐름은 이 공화국 정부가 문제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6월 28일 날 조인되었고 1920년 1월 20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네. 독일 국민들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분노에 빠졌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운 사람들은 11월의 범죄자들이고 그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국민과 독일의 영웅적인 군대를 배신한 행동이다라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의 선동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베르사유 조약이 이제 독일 국가가 당시에 안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현상은 경제의 심각한 침체, 민생 추락으로 인한 고통과 불만이었습니다. 네. 바이마르 연쟁의 최대 과제는 뭐 재무장이나 영토를 다시 되찾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제 안정과 민생,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된 것이죠. 당연하게도 패전국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인플레이션, 또 이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독일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됐고요. 현금을 가진 중산층에게는 이건 아주 치명적인 더 치명적이죠. 네. 결과였는데 돈이 많으니까. 네. 어차피 돈이 없는 노동계급과 시민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가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아진 화폐 가치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싸지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로 인해 제조업은 화랑이 되고 고용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서 노동자들 빈곤층에게는 피해가 그랬겠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원래 돈이 없었으니까 인플레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당시 환율이 대충 어떻게 됐었나요? 환율이 당시에 1달러 처음에는 전쟁 막바지에는 네. 1달러에 10마르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8년 정도에는 10마르크, 1달러 10마르크였는데 22년에는 1만 7천 마르크, 와. 1,700배. 와.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1,700배의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세상에 이런 인플레이션도 있네요. 있을 수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는 경제 정책을 펴니다. 감내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의도적인 거죠. 네. 중앙은행이 차관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돈을 풉니다. 와. 또 그 돈으로 배상금을 충당합니다. 배상금 내야 되니까요. 이로 인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폭은 점점 더 커집니다. 중산층,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중산층은 바이마르 공화국에 엄청난 적대심을 가지게 되겠죠. 반감이 커졌고 이것이 우파 민족주의자들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인플레이션 정책은 초기에 약간의 이제 순기능이 있긴 했지만 계속 지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 배상금 지불이 계속 늘어납니다.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독일 마르크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났고요. 바이마르 정부는 지불 불능을 불가피한 일로 만들어서 배상금 지급 의무를 아예 그냥 유예시켜 버리자, 혹은 무력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전국, 특히 프랑스는 배상금 의무, 돈을 못 내면 니네 땅 우리한테 내놔.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독했구나. 네, 영토 할양을 받겠다면서 위협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뜩이나 민족 감정에 상처를 입었던 독일 국민들에게 더욱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하게 만든 것이죠. 네. 이제 베르사유 조약과 경제 불안. 여기 세 번째 또 독일 정세를 규정하는 요소가 또 있었는데 바로 아까 얘기한 정치의 불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걸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데 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등장한 3인당 연정은 겉으로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5분의 4나 됐거든요. 이 그쵸. 연정.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을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되는데 쉽지 않았던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1919년 첫 선거에 의해 등장했던 바이마르 공화국 첫 내각의 구성은 지금 표가 나올 텐데요. 네. 첫 내각의 구성은 총 423석 중에 3인 중앙민주연정이 331석이나 되었으니까 상당한 5분의 4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연정은 공화국이란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제외하면 사실 그 뿌리나 기본 입장이 다른 정당이었습니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던 사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진보적 자유주의, 중앙당은 카톨릭에 기반한 중도 성향의 정당이었으므로 혼란했던 전후의 독일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죠. 더구나 공화국 체제가 처음이었던지라 정치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선만 놓고 보면 그나마 3인당과 가까웠을 독립3인당 그리고 그치. 독일 공산당 그치. 이런 데가 협조를 좀 해야 되는데 그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쟁의 과정에서 전쟁을 찬성한 3인당에 대한 그 분노, 배반감 그리고 독일 혁명 과정에서 빚어졌던 두 개의 공화국이 겪어냈었죠. 네. 그 갈등 이것이 그대로 의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3인당 연정에 대해서 오히려 좌파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좌파 정당들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익 민족주의 전당이었던 독일 인민당과 국가인민당이 역시 3인당 연정을 공격하고 들어오니까 5분의 4나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를 못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혼란이 벌어지니까 그 책임은 당연히 의회의 다수당인 3인당. 3인당이지.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을 맡고 있었던 것도 3인당. 에베리트가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3인당의 지지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3인당 연정은 이 연정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총리를 3번이나 바꿉니다. 3번씩 교체했고 결국 그 이듬해 있었던 1920년 선거에서 공화국의 이상만큼은 그래도 유지하자. 요 정도는 공유했던 3인 민주 중앙 연정이 참패를 하고 보수 연정으로 교체가 됩니다. 아이고. 두 번째 선거표를 한번 보시죠. 네. 저희 1920년 두 번째 2대 총선인데요. 6월 6일 날 있었던 선거 결과 3인당 의석은 아까 165석이었는데 지금 103석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냥 뭐 보통 줄은 게 아니라 165에서 103석이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가장 다수 의석이었기 때문에 연정 구성의 우선권은 갖고 있었지만 함께 연정을 했던 중앙당과 민주당이 연정 안 해 너네랑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연정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확장과 사회민주적 개혁을 위해서 그러면 독립3인당과 공산당과 협력을 통해서라도 연정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렇지. 독립3인당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연정 구성에 대한 권한이 독일 인민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인민당, 중앙당, 민주당의 보수 연정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됐군요. 예. 아니 정치가 필요할 때 과연 그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때 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었고 결국 보수 연정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됐네요. 네. 예. 보수 연정은 이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운영했을지 그리고 네. 또 그 3인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화국을 만든 주체였는데 네, 네. 정권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3인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부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공화국의 정체성은 계속 흔들립니다. 새로 들어선 인민, 중앙, 민주의 우파 연정 또한 공화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이나 민주주의 확장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파 연정은 오로지 좌파 정권에 대한 견제 이걸 중심에 놓고 우파 민족주의 기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것은 옛 독일 제국의 기득권을 복귀시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독일 민족의 새로운 부흥을 이야기했지만 당시 정세에서는 패전국 독일의 진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 외교적으로는 탁월한 정치력을 바로 발휘하면서 패전의 부담을 해결해야 됐지만 서유럽이 독일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았고요. 또 보수 정부는 국내의 민족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해서 좌파의 정치적 입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경제 불안 또 배상금에 대한 부담으로 독일은 완전히 휘청거렸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자체의 정통성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봉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났고요. 양쪽에서 양극단에서 양쪽에서 이 공화국의 정통성에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지. 예. 이 봉기가 일어나면서 작센, 브레멘, 바이에른 이런 데에서 연쇄적으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또 우파 민족주의자들도 1920년 3월에 카프 폭동을 일으킵니다. 각 정당들은 사회적 혼란에서 자체 무장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요. 예, 행동대 같은 자체 무장 조직을 만들고요. 정당들이 그럼요. 예. 그래서 독일 지역 곳곳은 좌우의 이념적 대결을 앞세운 무력 충돌이 아주 빈번하게 네.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짜 극한의 네. 정치 혼란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르사유 조약, 경제 불안, 그다음에 정치 불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갈등과 적대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독일 사회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구조의 문제인데요. 종교적인 교파화, 종교가 곧 정파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네. 교파화가 진행되고 도농 간의 갈등, 그리고 이민족에 대한 적대, 대표적인 반유대주의 네. 이런 흐름들이 형성되는 거죠. 제가 먼저 이 종교가 정파가 되는 이 독일 사회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독일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독일에서 갖는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로만 카톨릭의 영향권에 있었고 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로마 교황의 승인하에 설립된 이 제국을 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입니다. 원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또 가장 먼저 뭐가 생겨나? 종교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그러네. 네. 신교도가 바로 독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독일의 루터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카톨릭과 신교가 만만치 않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인 거죠. 가톨릭이든 신교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게 뭐예요? 신이 황제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네. 그래서 신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황제는 신이 내린 사람인 거야. 그러네. 그런데 갑자기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렇지. 생겼어. 그 공화국인데. 세속국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등장한 이후에 신의 섭리를 깨트리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야. 도덕적인 타락. 그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뭐 종교적으로는 합리주의가 용납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개인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성평등과 동성애, 맞아.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가톨릭이나 신교도가 보기에는 국가의 타락이자 민족의 타락인 거예요. 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과 신의 섭리를 무시한 정치, 문화적 다양성과 성평등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에서 가톨릭이나 신교도가 보기에 이런 공화국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가톨릭은 아까 중앙당이 뭐를 기반으로 그렇죠. 했대요? 가톨릭을 기반으로 하고 네. 있고 그 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연정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어영부영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도 그냥 좀 인정하고 가는 거죠. 왜? 자기들의 정당이니까. 그렇죠. 네. 네. 자기들의 정당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당이 그 당에 들어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약간 하지만 또 그 정부에서 빠지면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이런 가톨릭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 교체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여하튼 가톨릭도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참여할 때와 안 할 때 입장이 이렇게 교차를 하죠. 네. 그런데 신교도는 분명하게 구독일 제국의 가치를 내세우는 우파 정당들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신의 섭리를 배반한 바이마르 공화국, 이것을 공격하는 민족주의 우파 정당, 이 당이 누구 당나? 신교도의 정당이 되는 네. 거죠. 대다수 독일 국민이 기독교였던 독일에서의 정치는 이렇게 종교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또 바이마르 공화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네. 요소이기도 했다. 독일이 이런 줄 몰랐어요. 네. 네.
독일 정치에서 이제 종교적 방금 말씀하신 종교적 교파화로 인한 분열 이게 네. 또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문제는 도농 갈등이었습니다. 농촌 문제죠. 예. 농촌과 도시 무엇보다도 베를린이라는 도시와 다른 지역 간의 분열상이 심각했어요. 1925년에 독일인 6,25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베를린에 살았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은 농촌에 거주했고 이 농촌 대부분은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작은 마을들이었다는 네. 거네. 그런데 이 농촌 지역은 신교도 지역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랜 독일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네. 하나의 공동체였고 종교적 믿음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마을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농촌 사람들이 베를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 이게 매우 당연히 크죠. 네. 어. 왜 컸냐면요. 농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민들은 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민주당이 농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노동자들을 네.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베를린의 도시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수출을 그랬구나. 위해서 농촌을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베를린의 문화예술적 흐름. 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평등 사상 동성애 이런 건 뭐 타락한 문화 아니냐 독일 전통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봤고요. 또 다음으로 베를린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3인당과 공산당 빨갱이들이 절반을 넘는 득표를 하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에게 베를린은 그냥 빨갱이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베를린은 빨갱이들 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도시였어요. 유대인이 많이 살았었나 보죠. 네. 많이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이제 이민족에 대한 반감이 있고 특히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전체 국민 중 0.7%였어요 유대인이. 네.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베를린에서는 7%였어요. 다른 데보다 10배가 다른 데보단 많았던 상대적으로 거죠. 조금 더 많았네요. 그리고 이들이 대체로는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네. 여러모로 미워할 만한 구석이 많았던 거죠. 네네. 농촌 지역의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베를린이 곧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인식을 심게 되었고 네. 베를린에 대한 반감은 곧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반감이었다. 서민당에 대한 반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농촌은 이런 방식으로 우파 정당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마르 공화국에 흐르던 또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 바로 반유대주의였습니다. 2차 대전에서 벌어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미루어 보면 당시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해 엄청나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네.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반유대주의라는 건 일정하게 약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꼭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나타난 일종의 사회 문화적인 코드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쟤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적대적인 감정보다는 그냥 유대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 보잖아라고 하는 시기, 질투, 약간 이런 정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도 이때쯤 되면 그 전에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19세기 들어서 주로 이제 근대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도 이제 뭐 민족 따지지 말고 우린 국민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교를 믿는 독일 국민이었던 거지. 네. 뭐 유대인이 뭐 따로 뭘 하고 이런 개념 네.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이란 정체성이 훨씬 더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부터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화되고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불황이 생겨나기도 하고 네. 그럼 불황이 생길 때마다 희생양을 찾다가 국민들의 정서, 사회문화적 코드 중에 하나였던 반유대주의를 슬쩍 끄집어 와가지고 너네가 가난한 건 유대인들 때문이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언제나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불안이 있으면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네. 이런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유대교에 대한 원래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반감. 저것들이 예수를 죽였어라고 하는 그런 반감. 사회 상류층에 진입한 유대인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하고 그냥 들어맞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그냥 정치적 포퓰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심정을 자극할 때마다 써먹는 카드가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진보적인 사람들 또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인종적인 차별에 대해 반대했고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반유대주의 같은 것을 갖는 것은 쓰레기 같은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 코드예요. 반유대주의라는 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페미니스트, 평화주의자 이렇게 인식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곧 좌파 이런 그러네요. 이제 인식이 네. 되는 거죠. 네. 지금 성소수자 인권이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성소수자 그렇죠. 인권에 동의하면 그거는 좌파, 좌파. 진보적인 사람, 네네. 안 그런 사람은 우파 이렇게 되듯이 약간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코드 자체가 그냥 이렇게 기준처럼 되는 거예요. 돼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정당의 입장에서는 슬쩍 발을 걸치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뭐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약간 이런 입장을 갖는 네.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진보가 아닌 건데 이렇게 살짝 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1차 대전 이후 패전, 혁명, 내전의 혼란, 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반유대주의가 근데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이런 기본적인 코드가 있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요게 또 무기가 되기 시작해서 갑자기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 코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20년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일정하게 형성되고 반유대주의가 좀 확산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추방해야 한다거나 죽여야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죠. 다만 이 반유대주의 또한 바이마르 체제를 거부하는 요인이 되죠. 왜? 3인당 저것들은 유대인을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놈들이야. 네. 요게 이렇게 접목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유대주의 또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야말로 바이마르 공화국 입장에서 보면 사면 초가의 형국이었네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지가 과연 가능하냐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당연히 누구의 목소리가 커져? 민족주의 우파들의 네, 목소리가 네. 커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싸잡아서 이 현실이 문제야.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되고 있어. 독일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가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하는 현실을 거부해야 한다는 메시지 하나로 강력했겠네요. 정치적 그거는. 입지, 네. 강력하죠. 정치적 메시지를 키우게 되고 그래서 극우 민주주의 정치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한 협상과 타협, 때로는 정치적 거래 이런 것들은 모두 기득권들이 기득권들의 부패와 부도덕과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은 바로 민족을 배반하는 빨갱이 세력 네. 이렇게 그리고 통합과 국가 부흥, 민족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현실에 대한 부정,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적인 바이마르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을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끊임없이 선동해 나갔습니다. 여기에다 반유대주의까지 확산시키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어떤 체제예요? 일반 국민들에게 무너져야 할 체제다. 무너져야 라고 할. 하는 것을 네.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파 포퓰리즘 또는 극우 정치의 핵심은 뭐예요? 사악한 기득권 엘리트 정치와 순진무구한 대중들 너네들을 저것들이 속여 먹으면서 정치를 저렇게 해먹으면서 저것들이 다 해먹는 거야.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 요거 논리 하나로 사실은 국민들에게 맞아. 기득권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사악한 엘리트와 순수한 민중을 대중구도로 설정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이고 이게 전형적인 극우 정치거든요. 바로 이러한 체제, 극우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치와 히틀러였다. 이런 거죠. 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 전혀 다른 의미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어떤 공화국? 무너져야 하는 공화국이죠. 네. 전혀 다른 의미에서. 양극단에서 과거의 바이마르 독일 공화국- 제국을 부정한다는 네. 점에서 극우 세력과 묘하게 입장을 같이 했지만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체제 개혁과 혁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부정한 것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처럼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게 3인당 연정이 됐든 보수 연정이 됐든 바이마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극우 세력과 급진 좌파 세력에게는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 됐다. 네.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부터 이어져 오는 일종의 사회적 흐름, 정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지금 요즘에 유럽의 그 정세, 네. 구구가 이렇게 막 부상하고 있는 유럽 정세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나 지금이나 그 성장의 발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렇게 가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히틀러는 이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 히틀러잖아요. 네. 어떻게 나치라는 조직에 몸을 담게 됐고 어떻게 미넨의 그 비어올 폭동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 얘기도 좀 그렇죠.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히틀러의 네. 1919년부터 24년을 통째로 드러냈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다시 네.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틀러가 병원에 간 이야기까지 전에 했었는데요. 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히틀러는 미넨의 제2보병연대 산하 제1예비대대 7중대에 배송되었습니다. 네. 와, 대단하게 조사를 하셨네요. 아무튼 군대 생활을 복귀했네. 했는데요. 네. 이제 했죠. 군대 생활을 하는데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었어요. 여기에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대의원을 맡았어요. 히틀러가. 와, 히틀러가 소비에트 대의원이었어요. 아 진짜? 예. 음. 초기에는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의원이었으니까. 네. 어. 그러면 히틀러는 사회주의자였다가 전향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가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앞서 소개한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히틀러는 나는 18년 혁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의 투쟁은 24년에 히틀러가 미넨 폭동으로 감옥에 간 시절에 쓴 거거든요. 이거 구술에서 썼어요. 구술에서 이제 받아 적어라 하면서 이제 한 건데요. 이때쯤이면 이미 24년도에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완전히 탈각된 후였기 때문에 그 회고록 자체가 자기의 현재 조건에 맞게 과거를 편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대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히틀러가 사회주의자로서의 철학을 갖고 소비에트 대의원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당시 군에 있었고 또 바이에른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군에 속해 있던 병사로서 다른 병사들의 추천으로 대의원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신망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후에 바이에른 소비에트가 진압되었어요. 다시 우파 정부가 들어서고 좌파 군대가 해소될 때 하부 대의원에 불과했던 히틀러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군복을 벗고 끝났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사회주의 소비에트의 핵심 병사들을 밀고 하고 변절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이건 뭐 이제 박정희도 사실은 뭐 그랬다고 하죠. 뭐 밀고를 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뭐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시에 아주 최말단 하부 병사가 무슨 엄청난 변절이나 무슨 엄청난 히틀러가- 정보를 갖고 있었겠어. 히틀러가 계급이 상병에 불과했어요. 이런 사람이 뭐 무슨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밀고나 변절 뭐 이런 걸 엄청나게 했다기보다는 대충 뭐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 몇 가지 말해주고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정도의 진술을 하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히틀러의 행보라는 게 시작되는데요. 히틀러는 바이에른 우파 정부가 다시 군을 재편하면서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바이에른 주가 설립한 의용군 형식의 군대에 배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의용군 내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데 주로 우파 바이에른 정부의 정체성을 확산하기 위해서 군 내부에서 진행한 일종의 정훈 교육, 이 여기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히틀러는 반볼셰비즘과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주제의 역사 강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빨이 있었다. 네. 네. 히틀러는 이제 원래 자신의 노선, 우파 민족주의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히틀러가 맡은 업무가 바이에른 주 내에 있는 정치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와라. 사찰이네 사찰 행위. 그렇죠. 예. 네. 보안되죠. 네, 맞습니다. 보안사. 예. 이 당시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후죽순처럼 좌우의 정치단체가 설립됐고 그 동향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이었고 이게 말하자면 뭐 얘기하신 것처럼 군의 민간인 정보 사찰
전두환 정부의 보안사 같은 것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저 평범한 청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나치를 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정보 수집하다가 나치를 네, 만나게 이제 네. 그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역시 역사가 시작되는.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게 누구를 만나느냐 혹은 네.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 변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계기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이걸 영화로 찍으면 히틀러 비긴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그렇지, 대목이다. 그렇지. 네, 네. 이 일이 바로 히틀러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네. 히틀러가 나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나치를 만나게 되는 것이 1919년 9월 나치의 전신이었던 독일 노동자당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네. 히틀러는 자신의 임무 때문에 정치 잔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러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 노동자당이야. 그걸 보러 갔어. 그래서 해압 있다고 해서 그냥 일반 참가자처럼 해가지고 가서 앉아 있었어. 근데 이제 한 연사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야. 막 네. 연설을 하면서 이제 이게 극우정당인데 네. 우리 바이에른주는 독립해야 됩니다. 저 바이마르 공화국의 베를린 놈들하고는 결별하고 나라를 새로 만듭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연설을 하니까 뭐 몇몇 사람 모여 있는 거야. 그냥 아주 작은 서클인데. 근데 그냥 듣고 오면 될 텐데 얘가 또 이걸 못해요. 못해가지고 연설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용이 아.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대독일주의자. 대독일주의자. 그렇지. 대독일주의자인데 바이에른 분리 독립하자고 주장을 하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정보 사찰하러 간 놈이 여기서 뭘 또 연설을 해. 근데 욱해서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일어나서 독일 민족의 통합과 이를 통한 강한 독일 대독일주의 입장을 갖고 있던 히틀러는 바이에른의 분리를 주장하는 연설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그동안 군대 내의 강연,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달고 다른 실력이 그렇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언변으로 단번에 좌중을 압도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설 하나로 히틀러가 확 뜬 거예요. 거기서. 이를 지켜보던 그 당의 대표 안톤 드렉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해압이 끝난 다음에 우리 당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인재영. 그래서 히틀러가 이를 수락해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독일 노동자당의 당원이 됩니다. 아이고가 사찰하러 갔다가 당원이 된 거죠. 당 가입 제안을 받고 히틀러가 받았던 느낌을 적어놓은 게 네. 그의 일기에 남아 있어요. 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네. 일기에. 당 기금이라는 게 용돈 수준인 놈들이 황송하게도 날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라고 이제 기술되어 있다는 합니다. 한마디로 웃긴다는 거죠. 네. 그러나 당원이 된 후 히틀러는 이 당을 정보 수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당으로 받아들이고 활동의 폭을 넓혀서 이 당을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발전시킵니다. 바로 그게 히틀러였던 거죠. 그렇구나. 바로 나치로 발전시킨 겁니다. 야, 그럼 이 어쨌든 이게 변변찮은 정치단체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게 나치의 전신인 거잖아요. 네, 그런 독일 노동자당의 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회 혼란, 불만이 계속 커졌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렸는데요. 각지에서 이런저런 좌우파 정치 단체들이 마구 설립되던 때 바이에른 주 미넨에서 열쇠 수리공이었던 안톤 드렉슬러 이 사람이 지인들과 함께 반유대주의, 범게르만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일 노동자당을 야, 당 만들기 쉽다. 네, 열쇠 수리공. 우리는 한 5천 명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지금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건 되게 이제 좀 지금도 독특하게 옛날에는 지들 멋대로 몇 명 해가지고 당 그렇죠. 이름 짓고 네. 뭐 안 했나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이게 말이 정당이지 사실은 친한 사람 수십 명 정도가 당원인 좀 서클 수준의 모임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당에 참여하면서 발군의 연설 실력으로 이 당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동시에 히틀러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당도 이름값을 높이게 된 거죠. 저기 그 화면에 보이는 저게 네, 히틀러의 당원증입니다. 독일 노동자당 네, 그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 당원증입니다. 오른쪽은 저게 역사적 유물로 나와 로고예요? 있고 오른쪽은 문장이죠. 예, 그 당의 로고. 네. 네. 그래서 이쁘네요. 이제 어쨌든 히틀러가 뭐 이 당을 키우고 이 당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이런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히틀러의 말빨, 연설 실력이었다. 그러니까 말빨 하나로 당을 그냥 네. 다 이렇게 그 다 말빨 매겨 중요한- 살린구나.
정치는 다 말빨이에요. 그렇지, 노회찬이 맞아요.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일단 말빨이죠. 말빨로 유명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데 정치는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히틀러는 당 집회에서 매번 연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청중들의 열렬한 환호, 이게 뭐 박수 소리가 장난이 아니고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틀러 연설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독일 노동자당과 히틀러는 어쨌든 점점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틀러가 대중적 지도자로 서게 되는 독일 노동자당의 첫 번째 대규모 대중 집회가 1920년 2월 24일 열립니다. 아니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히틀러의 연설 실력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지 얘기를 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연설 능력이 참으로 탁월하고 선동 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뭐 이 능력이 나중에 이제 히틀러라는 대단한 인물로 이제 막 자기가 성장시키는 기반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가끔 어쨌든 히틀러의 연설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우라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 보이기는 해요. 실제 연설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의 톤과 아우라라고 하면 우리는 백규환 선생이죠. 예. 사실 이 연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초기 우리 한국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막 시작될 때는 네. 야 오늘 백 선생 연설한대 연설 들으러 가자 이런 게 그래요? 있었어요. 연설 들으러 가자. 어.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백규환 선생, 백규환 선생님 연설도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양경규 위원장님도 연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었고 오늘 양경규 연설 한대냐 이런 얘기를 일선의 현장 노동자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설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막 인터넷이 있고 뭐 유튜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효용 가치가 떨어졌지만 직접 들을 수 있는 연설이라고 하는 게 이때는 뭐 그야말로 네. 오프라인 연설 아니고는 뭐 그러니까 이 감동이 생겨나는 거죠. 히틀러 연설을 들으면 독일어라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단하다는 인상을 받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독일어의 그 끊어지는 듯한 발음과 톤. 딱딱딱딱 이렇게. 근데 독일어가 꼭 그렇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뭐 알게 모르게 히틀러의 연설이 히틀러의 말투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독일어가 거예요? 뭐 지나치게 그렇게 저기 제2외국어 독일어 하신 분 있잖아요. 약간 뭐 그럴 수 네. 있는데 맞아요. 네. 해보시죠. 한번. 독일에 유명한 시인이 엄청 많아요. 음. 네. 그것만 봐도 이게 독일어가 이렇게 이 히틀러 이게 때문에 말이 돼. 딱딱한 문장이다. 예, 예. 이런 이제 이 이미지가 생긴 건데 그런 실은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히틀러의 연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자연히 히틀러의 억양과 발음이 곧 독일어가 된 거죠.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렇게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는 매우 딱딱하고 강한 발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히틀러의 연설이 어쨌다고? 강렬했다. 이런 거죠. 네. 히틀러의 연설이 먹힌 것은 시대적 상황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독일 국민들의 억눌린 대로 억눌린 그 노여움과 두려움, 좌절, 울분, 적개심 이런 것들을 정확히 건드리면서 제스처를 동반한 선동성, 확신에 찬 자신감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유대인 때문이야. 저것들 때문에. 저 고리대금업자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연설의 내용이라는 것이 당시 독일 문제에 대해 무슨 대단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소리와 단순화시킨 것들이 효과를 보았던 거죠. 이미 우파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히틀러만큼 정확하게 전달해내고 공포심, 편견, 적개심을 끌어내지 못한 거죠. 특히 자신의 연설을 극대화하기 위해 희생물을 찾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허약한 인상을 주던 바이마르의 기상정치권을 희생양으로 그리고 당시 0.7%에 불과했던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소위 상류층 기득권과 일반 국민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가면서 네. 해낸 거죠. 한마디로 선동적인 사이다 반언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히틀러는 자신이 연설 하나는 잘한다고 스스럼 없이 꺼리낌 없이 자랑하고 다녔다는 자기가? 거예요. 예. 네. 나이투쟁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연설 하나는 잘하지.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 연설을 어디서 키웠냐? 군대에서 교육하면서 강연하면서 키워진 거야.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의 연설 능력이
나의 최대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나의 투쟁에 써놔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히틀러의 연설 능력에 대한 평가는 빼놓질 않아요.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던 네. 거죠. 몇 사람이 히틀러에 대한 연설을 이 놀라운 느낌 이거를 표현한 또 묘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틀러 참모로서 나중에 히틀러 정권에서 폴란드 총독을 했던 한스 프랑크라는 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집회 연설과는 너무나 달랐다. 아주 간단 명료했다. 베르사유 조약처럼 당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를 잡아서 온갖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일체가 되는 연설을 했다. 몇 시간씩 연설했지만 더 길게 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독일이 직면한 공포, 고통, 절망을 남김없이 드러내며 망가진 민족에게 유일하게 남은 활로가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아, 네. 나는 히틀러야말로 독일의 운명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겁니까? 진짜 근데 사실 압도적이다. 노동운동 하면서도 혹시 여러분 연설을 앵콜 받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니 그 저 연설 우리는 조금만 연설이 막 길어져도 길어도 조금 근데 아, 왜 이렇게 길게 해? 근데 지금 이러면서. 우리 문화가 달라져서 그런데 초기에는 진짜 연설이 그랬고요. 연설 앵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알 텐데. 아니요, 저 아니고요. 저 옛날 건강보험노조, 사회보험노조에 이재수라고 하는 분이 맞아요. 계신데 네, 그분 연설이 있어요. 끝나고 내려오면 연설을 앵콜해요. 한 번 더 연설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그리고 것을 연설하면 그 되죠. 전농 그 의장 하셨던 그렇죠. 정광훈 네, 의장님도 네, 연설 잘하셨죠. 연설 엄청 네. 재밌게 잘하셨잖아요. 네. 아무튼 당시 이 정도 평가를 받았고요. 또 네. 기자로서 히틀러 연설을 자주 접했던 콜라트 하이덴이라는 사람은 히틀러의 연설은 요란한 천둥이고 북받치면 사이렌 같은 아우성이자 무자비한 경보가 된다. 이야 한편으로는 친근함을 담은 인간적인 연설이었다. 인간적인 연설이다. 감정을 또- 막 파고들고 이러는구나. 네, 요하임 페스트는 네. 히틀러 평전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틀러는 누가 뭐래도 1급 배우였다. 청중이 빽빽히 들어찬 집회장에 일부러 늦게 나타난 것이나 철저하게 계산된 연설, 다채로운 어휘 선택, 화려한 손짓과 몸짓까지 이 모두가 관객의 반응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 갈고 닦은 연기력이었다. 처음에는 잠시 뜸을 들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낮은 목소리로 머뭇거리듯이 입을 열었다. 감미롭지는 않았지만 변화와 리듬이 있었고 생동감과 박진감이 넘쳤다. 문장을 스타카토처럼 딱딱 끊다가는 적당한 대목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핵심을 강조했다. 연설이 점점 달아오르면 손동작도 활발해졌고 적에 대한 신랄한 야유도 터져나왔다. 네. 아이고 대단한데요. 네. 네. 이렇게 말로만으로도 대단한 연설인 것 같은데 말로만 하니까 실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히틀러의 연설을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연설 들으면서 저희도 한번 볼 텐데요. 저희 잠깐 한 5분 정도만 쉴까요? 네, 지금 8시 53분이니까 9시에 다시 시작하는 네. 걸로 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 연설 들으시고 여러분도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히틀러 연설 동영상 틀어주시죠. 나치는 절대 권력과 강인함을 보임으로써 실패한 독일 정치 체제를 되살리려 했다. 나치 최고의 연례 행사는 니른베르크 도시에서 열리는 당 집회. 이들은 매년 히틀러 유겐트라는 청소년 조직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Meine deutsche Jugend, nach einem Jahr kann ich euch hier wieder begrüßen. Ihr seid heute hier in dieser Muschel nur ein Ausschnitt dessen, was außer ihr über ganz Deutschland steht. Und wir möchten nun das
ihr deutsche Jungen und deutsche Mädchen, in euch all das aufnehmt, was wir dereinst uns von Deutschland hoffen. Wir wollen, dass dieses Volk einst nicht verweichlicht wird, sondern dass es Partei kann. Und ihr müsst euch in der Jugend dafür wählen. Ihr müsst lernen, Gezierungen auf euch zu nehmen, ohne jeweils zusammenzusprechen. Denn was wir auch heute schaffen und was wir tun, wir werden vergehen, aber in euch wird Deutschland weiterleben. Und wenn von uns nichts mehr übrig sein wird, dann werden wir die Fahne, die wir einst auf den Weg hochgezogen haben, in euren Fäusten halten müssen. Und ich weiß, das kann nicht anders sein. Denn ihr seid Fleisch von unserem Fleisch und Blut, von unserem Blut. Und in eurem jungen Gehirn brennt dasselbe Geist, der uns beherrscht. Ihr könnt nicht anders sein als mit uns verbunden. Und wenn die großen Kolonnen unserer Bewegung heute Siegen durch Deutschland marschieren, dann weiß ich, ihr schließt euch den Kolonnen an. Und wir wissen, vor uns liegt Deutschland, in uns marschiert Deutschland und hinter uns kommt Deutschland.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쉬었다가 왔는데요. 어떻게 히틀러 연설 잘 들으셨나요? 완전 대중의 격정을 이끌어내는 대단한 연설 아니었나요? 자, 그렇죠. 네. 그럼 보니까 히틀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대중이 어떤 말을 듣고자 그렇죠. 하는가 네, 그걸 중요하죠.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선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연설 나중에 감상들 올려주시고요. 이제 연설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다시 히틀러와 나치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네, 1920년 2월 24일 독일 노동자당의 첫 대중 그렇죠. 집회. 네. 예, 이 이야기를 하다가 옆길로 빠졌는데요. 그렇죠. 미넨의 브로이하우스 대연회장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 네. 노동자당의 당세가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몇 사람 모여서 네. 그냥 연설하던 데서 갑자기 그렇죠. 2,000명이 됐다니. 이 당대표 친구들 몇 명 이렇게 모여있던 당이 네. 2,0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티틀러와 안톤 드렉슬러는 독일 노동자당의 25개조 당 공식 강령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대회 이후에 당명도 지금 우리가 아는 이름 나치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제가 1회 때 이름을 읽어드렸는데요. 나치오날 소치알리스체 도이체 아르바이테 파르타이 하지마. 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발음만 들으면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네, 제가 웃겨가지고. 독일어를 했다니까요. 네. 일부에서 이 당명을 국가 사회주의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히틀러가 대독일주의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는 독일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배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네.
국가 사회주의보다는 민족 사회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집회는 뭐 완전히 성공이었죠. 또 그 탁월한 연설 능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나 보군요. 그렇죠. 네. 네. 그 내용이 남아 있으면 들어보면 좋을 텐데 그 시절에 그런 동영상을 다 그러니까. 챙겨서 어떻게 네, 남겼겠어요. 그렇죠. 네. 대신에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아, 연설 네, 내용이 오늘 프롤로그에서 일부 소개되었던 게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죠. 했던 연설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연설해 보겠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럴지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관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너무 비겁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하라고 거듭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봤자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 적만 돕는다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새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독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일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자리를 뺏고 정치, 기업, 언론, 문화예술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독일인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와, 이 사기꾼들과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벌금형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매달자. 우리 갈 길은 오직 투쟁뿐입니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갑시다. 투쟁. 네,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선동적이네요, 진짜.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청중하고 호흡하는 진짜 그런 네. 연설이네요. 이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 노동자당은 이제 바야흐로 나치로 확장되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날 집회에서 25개 강령도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집회에서 강령을 발표한 건데요. 네. 이 나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강령이니만큼 그렇지. 네. 25개 모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1. 우리는 민족 자결에 따라 모든 독일인이 대독일로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독일 민족의 동등한 권리와 베르사유 조약 폐지를 요구한다. 4. 게르만 민족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은 시민이 될 수 없다. 간명하죠? 7. 우리는 국가가 가장 먼저 국민의 생활 수단에 대해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네. 모든 사람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국외로 추방시킬 것을 요구한다. 일관됩니다. 네. 더 이상 비독일인의 이민을 제한하여야 한다. 우리는 1914년 8월 2일 이후에 독일에 이주한 비독일인을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 트럼프가 하는 얘기하고 굉장히 그러네. 비슷하네. 집요합니다. 네. 네. 우리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와 대기업의 이익 분배를 요구한다. 민족 사회주의답습니다. 네. 23. 우리는 고의적인 정치적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우리는 게르만 민족에 기반한 보도기관의 설립을 통해 다음을 요구한다. 독일어 발행신문의 모든 기자와 투고자는 독일인이 아니면 안 된다. 네. 비독일인이 독일 신문에 대한 재정 참여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법률에 의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신문 기업은 폐쇄하며 관여한 비독일인은 즉시 추방을 요구한다. 네. 아니 들어보니까 오늘날의 보통의 우익 정당들의 강령이나 정책 정도의 수준인 네,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유대인을 이주민이나 혹은 난민, 이슬람으로 대체해도 네. 무방할 것 같아요. 요즘도 흔히 하는 얘기죠. 얘기들이잖아요. 네, 네. 네. 물론 이 강령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단초도 보이기는 하고요. 이 정도의 강령으로 출발한 정당이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그리고 국가의 모든 민주적인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네. 오늘날의 우익 정당의 부상 그리고 이런 정당들이 장차 한 국가의 집권 세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나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네. 정말 우려가 굉장히 크네요. 네. 네. 핵심을 잘 지적했다고 보는데요. 다소 과격한 우파적 강령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 그렇죠. 되면 네. 이미 축적돼 있는 민주적 질서라는 것을 한꺼번에 일소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또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가 집적돼 있는 사회적 조건을 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막상 우파 정당이 집권해도 일정한 선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나치 또한 이런저런 우파 정당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익 정당의 집권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서 그렇죠.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나치도 이랬다 사실. 네. 우리가 집권하면 뭐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겠다 이런 말이 그렇죠.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네, 네. 거죠. 예. 어쨌든 이후에 나치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합니다. 특히 나치의 본거지가 되는 바이에른주에서 영향력은 꽤 확장되어 나가고 그렇지만 여전히 전국다에서는 1 내지 2%의 지지 정도밖에 갖지 못하는 소수 정당이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1%에 달하는 정치적 영향력이 정말 보잘것없고 때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엉뚱한 정치 집단 같은 인상을 주는 정도였다. 아직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우리도 가끔 뭐 빤스 목사 정광 전 뭐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선거 때 등장하는 무슨 그런 정당들 가나다라 정당 당명이 그렇잖아요. 가가호호 정당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선거 때문에 등장하는 이런저런 정당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렇기는 해도 전광훈이 영향력을 가지듯이 기존의 우파 주류 정당의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교분을 갖기도 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바이에른주에서 히틀러의 위치는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점진적인 성장과 함께 이들과의 연대의 폭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류 우파 정당들이 이들을 어쨌든 일정하게 써먹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의 우파 주류 그룹은 이들 집단을 정치적인 활용을 위한 수단 정도 이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1923년 독일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면서 극우 민족주의 집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세 요인이 또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우 집단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돼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정세적 요인들이 추가되면서 극우 집단이 네.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뭐였을까요? 먼저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요인 1922년 10월 22일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으로 정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렇죠. 이 얘기 했었죠. 네. 네. 이건 독일 우파 정치 세력에게는 완전히 어떤 그렇지. 영감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극우 정치 집단들은 독일에서의 반복의 가능성 이거를 저렇게 가능하게 할 수 됩니다. 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예. 그래서 이런저런 모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23년 1월 프랑스가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예,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독일이 안 줘요. 돈이 없으니까. 응징 차원에서 이루어진 침공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베르사유 조약에 의한 국경 합의를 무시한 불법 점령이었죠. 네. 이건 말이죠. 독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진짜 사채업자가 채무자 집에 들어가서 신발 신고 들어가서 짜장면 시켜 먹는 이런 것과 같은 일이죠. 당연하게도 독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그렇죠. 분노를 네. 자아낼 수밖에 없고 이 분노의 화살은 프랑스로 돌아가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 이에 쏠릴 수밖에 없죠. 민족의 네. 자긍심을 살리지 못하는 바이마르 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긋지긋함, 실망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세 번째, 우파 민족주의 세력의 선동과 공포 마케팅이 점점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좌파 정치 세력이 약진했기 때문인데요. 작센과 튀링겐 지방에서 급진적인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됐는데요. 이는 혁명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중산층의 레드 컴플렉스를 갑자기 자극하게 됩니다. 보수층과 우파 민족주의 세력은 바이마르 체제의 조속한 해체를 통해 민족주의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데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극우 민족주의 세력들의 전국적인 동맹체가
1923년 9월 30일에 결성되는데요. 이것이 독일 투쟁 동맹입니다. 네. 전국적인 연대체를 만들고 극우 세력들은 이제 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의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객관적 정세가 좀 형성이 된 거죠. 네. 이런 객관적 정세에다가 독일 투쟁 동맹까지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정세적 요인 네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1923년 들어서 경제 침체와 민생 불안이 너무나 심각해집니다. 배상금 지불 불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취한 인플레이션 정책은 1923년 들었으면서 이건 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923년 1월에 환율이 지난번에 1만 7천 마르크까지 됐다고 했잖아요. 네. 1대 10이었던 게 1대 17,000이 됐다가 8월 달에는 1923년 8월에는 460만 마르크 네. 달러당 9월 달에는 9,890만 마르크 네. 11월 달에는 22억 마르크 12월에 이게 무려 있을 수 있는 달러당 42억 마르크에 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세상에나, 심해지고 세상에나.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화폐 가치는 저거 어떻게 살지? 그야말로 그저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화면 네. 보시죠. 화면 보시듯이 아이들 장난감 놀이, 장난감 쌓기 놀이나 벽지로 쓰거나 어머. 아니면 저렇게 연 날리기로 쓰는 아. 저거 다 사실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아예 화폐가 없는 가치가 거죠. 없다는 예. 거잖아요. 예, 헝가리 망명정부 집회가 되는 거죠. 초기 증산층이나 현금 보유자에게 불리했던 인플레이션은 이쯤 되니까 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도 엄청나게 추락하면서 바이마르 체제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거부가 사회적으로 팽배해지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파 민족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고 히틀러와 나치가 본거지로 삼았던 바로 그 바이에른 주에서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맥주홀 네.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맥주홀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거고요. 미넨 폭동은 이처럼 지난 4년의 흐름 속에서 배태되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네. 한번 쭉 넘어갔다가 그래요. 다시 거꾸로 맞아요. 와서 다시 미넨 미넨 폭동까지 폭동까지 왔습니다. 왔죠. 예. 그러니까 11월에 미넨 폭동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이 된 거고요. 그랬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없고 히틀러로서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는 해도 참으로 무모한 시도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다 실패하고 다 체포되고 뭐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체포된 이후 네. 그 뒷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쿠데타 자체는 실패했죠. 네. 사실 이 폭동으로 히틀러는 명실상부한 독일 우파의 리더 스타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감옥 갔는데.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네. 네. 이 사건 이후 대부분의 독일 투쟁 동맹의 지도급 인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국외로. 네. 그리고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자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루덴도르프는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압력에 의해 협조하는 척했을 뿐이라며 발뺌을 해버렸고 또 전쟁 영웅이라는 견장까지 내세워서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실망감을 금치 못했는데 히틀러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어요. 체포가 됐고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법정 투쟁을 통해 우파 민족주의의 선전을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제 강점기에 무정부주의자 박열의 재판 투쟁 이걸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박열이 어디다가 지금 박열을 대는 박열 거예요? 선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게 1926년이니까 시기적으로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네. 어쨌든 자연스럽게 배신자들과 대비가 되면서 히틀러는 뭐 일약 운동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 운동의 아이콘. 반란 사건이니까 이게 전국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조건에서 바이에른의 히틀러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히틀러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 또 싸움만 일삼으면서 민족적 자긍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의회를 비판합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대변하고 베르사유 조약이나 외국의 간섭에 대한 민족적 울분을 토로합니다. 법정에서 그냥... 연설도 잘합니다. 네, 이 뭐 법정의 연설은 그냥... 사실 권리로 보장되는 거니까요. 예. 스타 탄생이 스타 탄생. 그럼요. 네.
1차 대전에 참전한 철십자 훈장까지 받은 독일 병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더 큰 거죠. 네. 쟤가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쟤만이 다 도망갔는데 쟤만 법정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 근데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히틀러는 뭐 나치당과 함께 전국적인 지지 기반이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재판부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 사건의 주심 판사, 이 사람은 우익 민족주의에 경도되었던 게오르크 나이트하르트였고요. 이 사람은 히틀러 발언을 충분히 보장해줬어요. 네, 이거는 뭐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네. 심지어는 이 판사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독일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네. 반란죄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미한 금고 5년을 선고합니다. 네. 그래서 란츠베르크 요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히틀러는 시작하게 되는데요. 규정상으로는 18개월 이상 수형을 해야 가석방이 될 수 있는데 히틀러는 편안한 옥중 VIP 생활을 즐기다가 정부의 정치인 사면령으로 13개월 만인 1924년 12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아주 그냥 체포된 이후부터 확실하게 이제 스타 탄생을 네. 붙였군요. 뜰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러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출감하는데요. 요 미넨 폭동 그리고 재판 과정과 수감 생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남은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할게요. 우선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는 11월 9일 폭동이 실패하고 나서 1923년 11월 9일 폭동이 실패와 함께 독일 전역에서 해산되고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치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히틀러가 석방된 이후에 당이 재건되고 이후 유력한 우파 정당의 하나로 성장해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그 결과로서 잠시 해체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게 되고요. 두 네. 번째 뒷이야기. 재판장이었던 게오르크 나이하르트 우익 민족주의자로서 히틀러를 애국자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호칭을 부르면서 네. 재판정에서 무제한의 변론권을 허용해 줌으로써 히틀러가 전국적 유명세를 타게 해줬던 이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히틀러가 집권한 후에 나치 체제에서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그래요? 바이에른주의 대법원장까지 하는 그런 보답을 받게 되죠. 반면에 히틀러의 폭동을 진압했던 사람들, 네. 비어울에서 함께하기로 했다가 등을 돌렸던 사람들, 네. 배신자들. 그 보복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숙청과 처형을 아이고, 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비겁하게 몸을 사렸던 루덴도르프, 네. 이후 우익 민족주의 진영에서 기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그래도 전쟁 영웅이라는 후광이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살아남아서 192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는 합니다. 네. 낙선하죠. 낙선. 그리고 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미넨 폭동의 뒷이야기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네. 그게 바로 히틀러의 자서전 그리고 히틀러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저서로 후에 나치당의 바이블이 되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바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1925년에 나온 나의 투쟁의 초판본입니다. 가운데 초판본. 책이.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이 책 표지가 2016년판 나의 투쟁의 표지입니다. 근데 원래 이 나의 투쟁은 서독에서는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나의 투쟁 출간이 금지됐습니다. 이 판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바이에른 주가 갖고 있었는데요. 네. 바이에른 주정부가 이 책을 절대로 출간할 수 없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70년 지나면서 시효가 풀렸어요. 판권 네. 시효가 지났어. 네. 그래서 민간 출판업자들이 출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법원이 독일 검찰이 기소했어요. 이런 불온한 책을 출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기소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출판됐고 저게 바로 그 새로 출간된 독일어 책입니다. 맨 왼쪽에. 맨 오른쪽에. 오른쪽에. 예, 예. 아우, 가운데 예. 책은 가장 유명한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판본은 저렇게 생겼고 중간에 나온 책들은 대체적으로 저 표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마인 됩니다. 캄프. 네. 표정도 너무 히틀러는 섬뜩하네요. 맥주홀 폭동의 실패와 자신의 수감으로 인해 당이 해체된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와해를 막고 낙심한 당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집대성한 책을 쓰기로 하고 그리고 책을 쓰게 됩니다. 히틀러는 감옥 생활을 무척 호화롭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의 부관격으로 같이 구속됐던 나중에 나치 서열 5위 안에 들어가는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옆방에 두면서 비서로 두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죠. 바로 히틀러는 이 헤스에게 구술을 합니다. 직접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구술을 하여서 이 책을 집필합니다. 나이투쟁은 히틀러 출감 후인 1925년부터 1927년까지 2년에 걸쳐서 두 권으로 출간하게 되는데요. 1권은 감옥에서 집필한 것이고 2권은 추록 후에 집필한 겁니다. 저희 나와 있던 책들은 그걸 묶은 책들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히틀러 생각을 알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나요? 아니, 읽는 분도 있을까요? 그럼요. 히틀러가 쓴 책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지만 네. 사실 뭐 깊은 철학적 사유가 있고 실천적인 대안을 통한 과제가 녹아있기보다는 논리가 좀 비약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읽다가 이걸 꼭 읽어야 하나 싶은 그러니까. 책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30대 중반의 청년이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정리한 것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름 정리한 거죠. 나름 네.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읽어둬야죠.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전쟁을 했구나. 그래서 유대인을 죽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 중원부원 썼던 이 책이 히틀러 집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의 필독서가 되는 거죠. 필독서가 되면서 독일 국민 모두가 읽어야 되는 책이 되다시피 했지만 정작 히틀러는 주변 참모들에게 야 내가 30대 초반에 쓴 책인데 막 됐어 그만 읽어 뭐 약간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경채 국장님이 이 방송을 위해서 나이투쟁을 정독하고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이 우리 애청자들이 이 책을 읽기 불편하시니까 그냥 확 요약을 해주시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붉은 오늘은 대본이 있는 방송입니다. 그만큼 내용의 완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양 위원장님이 쓰신 대본에 나경채 국장은 나이투쟁을 정독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지만 20대 때 읽었거든요. 그래서 양 위원장님이 거짓말을 하시게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독을 시켰군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읽었습니다. 읽었어. 네. 다시 보니까 예전에 읽었을 때하고는 좀 매우 다르더라고요. 네. 아무튼 대충이지만 이 자서전의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회, 사회민주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답이 없는 쓰레기이며 모두 유대인에게 봉사하고 있다. 나는 의회가 권력을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유대인은 독일이 겪어온 시련의 원흉이며 평화 시에도 독일을 무너뜨리려 암약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대인이 독일을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독일은 재무장을 신속히 하고 영국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 마지막으로 유대 볼세비즘의 수계, 소련을 공격해 아리안 민족이 영구히 살아갈 권역, 레벤스라움 생존 권역을 확보해야 한다. 네. 역사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투쟁이 아닌 인종투쟁이다. 인류의 모든 창의적이고 훌륭한 예술과 기술의 발전은 아리아인이 이루었다. 아리아인이야말로 인류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위대한 아리아인은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해야 한다. 아리아인이 없어지면 세계는 망한다. 진짜 황당하네. 장애가 있는 자들을 속아내야 건강한 인류를 남긴다. 아이고. 민주주의는 유대인의 음모다. 민주주의, 평등 같은 쓸데없는 사상을 퍼뜨리려 아리아인을 쇠퇴시키려 한다. 다수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의 소재를 흐리게 한다. 바보 100명에게서 천재 1명이 나올 리 없다. 민주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는데. 이거요. 근데 네. 어이가 없지 않고요. 이거 요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말을 조금 바꾸면 요 범주에 있고요.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도 말을 조금씩만 바꾸면 요 범주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아주 극단적 인종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냄새가 아주 막 짙게 풍기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진 히틀러 그리고 뮌헨 폭동 뭐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마지막에 이 나이투쟁 내용을 핵심을 쭉 정리하는 책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탁 막히고 되게 착잡해져요 기분이.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히틀러가 추록한 이후에 독일의 1920년대 중후반부터의 흐름과 나치의 본격적인 성장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좀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은 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다음 주에 뵈야 될 텐데요. 두 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이제 얘기가 조금 궤도에 올라서 네.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만 재밌나? 아니 이제 히틀러 비긴스가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뭐 손에 땀이 날 겁니다. 이게 네. 네, 듣는 분들이. 네. 아니 오늘 들었던 얘기들도 아주 뭐 황당하고 오싹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3부 지나는데요. 다음 4부 때는 본격적인 히틀러와 나치 얘기가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또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에 대해 충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의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고통을 담은 이야기, 힐빌리의 엘레지를 썼던 J.D.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노동계급을 지키겠다고 이제 노동을 버린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자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는 미국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에 지쳐 힐빌리의 엘레지가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부자 감세를 함께 공모하고 함께 민주주의를 경쟁적으로 해치는 거대 양당의 견고한 틀은 왜 깨지지 않을까요? 인종주의에 찌들고 보편적인 인권의 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기 일수인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들보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른 걸까요? 네, 오늘의 엔딩곡은요. 칼잡이 맥키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문화예술의 황금기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1928년작 서푼짜리 오페라에 수록된 곡입니다. 브레이트는 이 작품에서 자본가들은 도둑 집단과 매 한 가지다 라며 비판하는데요. 특히 칼잡이 맥키의 노래는 빌보드 역사상 가장 성공한 노래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듣겠습니다. Und der Haifisch, der hat Zähne und die trägt er im Gesicht. Und Mäckis, der hat ein Messer, doch das Messer sieht man nicht. An dem schönen blauen Sonntag liegt ein toter Mann am Strand und ein Mensch geht die Ecke, den man Mäcki Messer nennt. Und Schmulmeier bleibt verschwunden und so mancher reiche Mann und sein Geld hat Mäcki Messer, den man nicht beweisen kann. Jenny Tauler ward gefunden mit nem Messer in der
der Brust und am Kai geht Mäcki Messer, der von allem nicht gewusst. Und das große Feuer in Soho, 7 Kinder und ein Kreis in der Menge, Mäcki Messer, den man nicht fragt und der nicht weiß. Und die minderjährige Witwe, deren Namen jeder weiß, wachte auf und war geschändet. Mäcki, welches war dein Preis? Wachte auf und war geschändet. Mäcki, welches war dein Preis?